안녕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문학의 4갈래 중에서 교술갈래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다 찍어 가는데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칠판이 조금 더러워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단원에서 나의 덕의 짧은 수필이죠. 반통의 물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교술갈래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작가가 일상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그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만 이제 중심적으로 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들어가기 앞서서 교술갈래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당연히 다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짧게 정리해 볼게요. 자, 교술갈래라는 것은 이제 작가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 통찰 같은 것들을 담아낸 이제 문학의 한 갈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 이제 글의 주로 내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것들이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소재가 가능하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을 적어내는 과정에서 표현이라든지 형식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형식. 이렇기 때문에 수필이라는 것은, 교술 장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적을 수 있는 비전문성이라는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작가가 이것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진솔하게 감정이 드러난다는 점, 진솔한 감정 표현. 자, 네 번째는요. 서사갈래와 이제 서정갈래와의 좀 차이점인데, 굉장히 도드라진 차이점인데, 서사갈래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등장하죠. 그러면 서정갈래는요, 말하는 이라고 하죠. 서정적 자라고 하는 이제 화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교술갈래에 등장하는 말하는 사람은요, 이제 대리인이 아니라 작가 자신이 직접 독자에게 전달한다는 점.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다는 점, 직접 전달. 요런 앞에 봤던 특성들을 어우러 봤을 때 굉장히 요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작가의 개성이라든지 가치관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장르예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두시고 이제 반통의 물이라는 짧은 수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통의 물. 요거는 크게 4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맨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요렇게 시작해요. 앞서 말한 이 짤막한 이야기들은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서 가리키는 이 짤막한 이야기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를 이야기하는데요. 문단을 이야기하는데, 즉 그 말은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각각의 에피소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작가가 자신이 농사를 직접 하면서 밭을 일구면서 경험을 했던 것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한 작품인데요. 각각의 에피소드 형식으로 나란히 병렬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작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짤막한 이야기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됐다. 그래서 각각의 첫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 세 번째 에피소드 각각 어떤 경험을 했고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 정도만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그 방금 말했듯이 농사를 하면서 직접 밭을 일구면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체험을 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벼운 수필이라고 해서 경수필, 수필 중에서도 경수필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넉넉히 넣어요. 넉넉히. 자, 모든 갈래가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대사로 시작을 하더라 라고 하면은 굉장히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주의를 환기하고 굉장히 호기심을 유발한다. 호기심, 궁금증 같은 것을 유발하는 이런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뭘 넣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된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당근 씨를 막 뿌리려는 남편에게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나도요. 수필의 특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사갈래의 서술자, 서정갈래의 화자와 다르게 작가 자신이라는 점. 직접 전달, 직접 독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수필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수필의 특성. 다른 씨앗들은 한번 키워보았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 있겠는데 부추씨와 당근씨는 올해 처음 뿌리는 것이라 대중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남편과 같이 밭에 씨를 뿌렸고 작년에는 다른 씨앗들은 뿌려봤다 하지만 당근씨, 배추씨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경험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게다가 아까부터 밭 주변을 종종거리는 참새 서너 마리가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자, 이렇게 참새 서너 마리가 마음에 걸리는 것도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 작년의 경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경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너무 얕게 씨를 뿌려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씨 뿌린 지 2주일이 넘도록 싹이 나오지 않아 웬일인가 했더니 새들이 와서 잘 잡숫고 간 뒤였다. 여기서 재미난 표현은 이 참새 서너 마리가 굉장히 마음에 걸렸는데 이 애들이 이제 잡숫고 갔더라 라는 것입니다. 싹이 나오지 않아서 봤더니 얘네들이 다 먹고 간 거였죠. 자, 근데 요것을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거 반어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 참새 이놈의 시기를 남의 걸 다 먹고 가다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인가? 아니면 이 글쓴이란 사람이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인가? 라는 이런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뒷부분을 읽으면 여기보다는 이제 여기에 더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계속 볼게요. 그제야 농부들이 씨 뿌릴 때 적어도 3알 이상씩 심는 뜻을 알 것 같았다. 하나는 새를 위해서, 하나는 벌레를 위해서,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자, 만약에 이 반어적인 표현이었다면 허수아비를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참새가 못 먹게 하도록 막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글쓴이가 자신이 깨달은 것은 농부들이 3알씩 심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새들을 위한 것도 마련해야 되고요. 벌레를 위한 것도 마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 목까지도 마련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글쓴이가 3알씩 심는 것을 알았다라는 깨달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치지 말고 이 글쓴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와 사상을 지닌 사람인지까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글쓴이 사상, 태도 굉장히 이제 자연과 나눌 줄 아는 공존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친화적. 그 다음에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씨도 지니고 있더라. 넉넉한 마음씨. 를 지닌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계속 볼게요. 워낙 넉넉히 뿌린 탓인지 새들이 당근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탓인지 당근 싹은 좀 늦긴 했지만 촘촘하게 돋아났다. 처음에 그
어렵게 튀어낸 예쁜 싹들을 솎아내느니 차라리 잘고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낫다고 그냥 두었다. 그것을 이제 너무 촘촘하게 자라나서 솎아내줘야지 이제 영양분들을 이제 알맞게 흡수하고 잘 자라낼 수 있는데 솎아내려고 하니까 너무 내 자식 같고 예쁘고 그래서 도저히 못 솎아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나중에 다 자랐을 때 못생기더라도 그냥 다 먹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두려고 했어요. 그러나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나오는 뿌리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이러다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못생긴 거라도 먹자 이런 형편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촘촘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당근 솎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당근 씨를 뿌리고 당근을 솎아주는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이제 뒷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이제 밑에서부터 나타나죠. 그것을 보면서 식물에게는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적절한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일어나는 것처럼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밀며 얽혀있는 그 뿌리들 속에서도 어떤 아우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 그 아우성이라는 것이 제발 거리 좀 넓혀줘, 살려줘 라는 그런 아우성이 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조금씩 솎아주어서 그 아우성을 중재하는 일이었다. 그 중재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중재하는 일은 적절한 거리를 갖도록 해준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나타난 표현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식물들 사이에서는 당근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식물들 사에서는 이제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적절한 거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제대로 자라날 수 없어. 제대로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갖도록 이 식물들이 적절한 거리를 갖도록 하는 이런 중재의 일이 중요하다. 중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이런 식물들 사이에서 일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까지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폭력과 환멸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밑부분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나타날지는 우리 다 알고 있죠. 식물들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거리가 중요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식물은 제대로 자라날 수 없고 이제 사람들도 폭력과 환멸이 생겨난다. 이러한 유사성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식물들 사이가 중재해주는 일이 중요하니까 사람들 사이도 이제 사람들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갖도록 중재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겠죠. 어떠한 다른 속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점까지 유사할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을 우리는 유비추론을 줄임말인 유추라고 하죠. 이 글에서 이제 유추의 표현 방법이 이제 사용됐다는 것까지도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 당근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당근을 솎아준 경험, 당근 솎기라는 경험을 했고요. 그로부터 이제 식물들 사이에서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적절한 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음풀이 죽으면 고운풀도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죠. 어떠한 좋지 않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김을 맬 때마다 나는 그 말을 자주 떠올린다 라고 하면서 김매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김매기라는 것은 이제 잡초뽑기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뽑고 있는 잡초는 미운풀이고 키우고 있는 채소는 고운풀이란 말인가?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다. 그러나 미운풀이 죽으면 고운풀도 죽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라고 할 때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풀을 가지고 미운 풀인가, 미운 풀, 그다음에 고운 풀을 나누는 것은 이제 인간이 선택하는 일이죠. 인간이 먹을 수 없어. 이 잡초는 미운 풀이야. X. 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채소 고운 풀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일이 이른바 농사다라고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글쓴이가 가꾸고 있는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숲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키우는 공간이 아니라 다 같이 자라는 공존의 공간이죠. 그런데 이러한 선택하는 일보다는 공존하는 것이 뭐에 가깝다? 생명에 가까운 일이다. 그래서 이 밭이라는 곳은 이제 생명에 반하는 곳이다. 생명의 반생명성이라고 하죠. 반하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선택보다는 공존하는 일이 이제 생명에 더 가까우면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먹을 수 없으면 미운 풀, 인간이 먹을 수 있으면 고운 풀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중심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고. 근데 이것은 이제 생명에 덜 가깝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양하자 하는 거죠. 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글쓴이는 김매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밭을 읽으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풀이다. 사람의 손이 미치기 오래전부터 이 둔턱에는 명아주, 저 둔턱에는 개망초, 이 고랑에는 돼지풀, 저 고랑에는 질경이,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라는 것은 이제 풀을 이야기합니다. 풀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나적인 기법이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달같지 않은 침입자가 삽가오미를 들고나 그것도 생명을 키운답시고, 여기서 말하는 침입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죠. 생명을 키운답시고 이제 삽과 호미를 들고 나타나서 이렇게 원주민이 풀을 해치니까 원주민 풀들에게는 명목이 서지 않는 노릇이다. 자, 여기서 나타난 표현 방법은 이제 주인을 오히려 침입자인 인간이 범하는 꼴이니까 주인이 풀과 손님인 인간이 서로 바뀌었다. 주객 전도라는 표현을 좀 사용할 수 있겠네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풀을 그냥 두면 뿌려놓은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어느 정도는 뽑아주어야 한다. 이런 안절부절 덕분에, 그러니까 어떤 안절부절이에요? 뽑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풀들이 이 땅의 원래 주인인데 원주민을 내가 해쳐도 될까 하는 그런 안절부절.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뽑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키우는 채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안절부절 덕분에 우리 밭은 반채소, 반은 채소, 반은 잡초, 반잡초. 반은 채소고 잡초가 반이다. 변명 같지만 다른 밭보다 우리 밭에 풀이 무성한 것은,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것은 절대 게으름 때문이 아니다.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다. 게으름 때문이 아니죠. 뭐 때문입니까? 글쓴이가 잡초도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작은 생명이라도 아끼려는 생명 존중 의식 때문이죠.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구나까지도 조금 체크할 수 있어요. 만일 게으르다 하더라도 그러한 게으름은 농부의 악덕은 아닌 것이다. 자, 농부의 게으른 농부라는 것은
때는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격 미달이죠. 하지만 이제 생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해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기 때문에 미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악덕은 아니지 않나. 악덕은 아니다. 왜? 자연 그대로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농부의 게으름이 자연 그대로를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악덕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글쓴이의 개성적인 깨달음이죠. 개성이 잘 드러나는 깨달음 되겠습니다. 체험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사소하고 주변에 있을 법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일 수 있지만 이러한 깨달음은 굉장히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 정리를 해볼게요. 김맥이 경험을 했죠. 잡초 뽑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잡초를 뽑지 않아서 반은 채소, 반은 잡초 이렇게 풀이 무성해진 경험을 했고요.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은 선택보다는 미운 풀, 고운 풀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공존하는 것이 땅의 본래적 질서이다. 질서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밭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다.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농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수나 관으로 연결하기에는 제법 거리가 된다. 또 그러기에는 작은 밭에 너무 수선스러운 일인 것 같아 물을 한 통 한 통 길어다 주었다. 푸성기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소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보다. 우리 밭을 흡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10번은 왕복을 해야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노릇이었다. 자, 세 번째는요.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봤을 때 글쓴이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죠. 글쓴이는요. 만약에 이제 조금 돈을 들여서 수로를 연결한다면 조금 돈은 들지라도 굉장히 편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글쓴이는 그런 실용성이라든지 편리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용성이나 편리함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으로 어떤 사람인지 더 파악을 할 수 있죠. 농부의 발소리가 푸성기들을 키운다. 즉 농작물들을 자라게 한다 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는데요. 농작물을 자라게 함. 여기서 말하는 이 발소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농부의 사랑, 농작물을 향한 사랑, 노력, 정성, 관심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정성,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농작물들을 자라게 한다라고 해서 농작물들 사랑, 그다음 농작물을 향한 애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수필의 특성이 되겠죠. 어떤 할아버지? 동네의 어떤 할아버지입니다. 굉장히 어마무시하고 소 스페셜한 것들이 이제 뭐 수필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것들이 이제 글감이 된다는 거죠. 다양한 소재가 나타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필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서 걷는 게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상한 한쪽 발로 물통을 들고 가시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자, 이 할아버지가 몸 반신이 이제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물을 들고 가시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몸부림 같으면서도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를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나타났죠. 몸부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고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모순적인 단어들을 나란히 병치함으로써 표현을 나란히 함으로써 이제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몸 반신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제 몸부림 같겠구나 라고 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평화를 느끼게 한다 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뒷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때로는 끌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한다. 해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절뚝절뚝 물을 들고 가시는 모습 가는 것을 이제 발소리를 들으면서 할아버지 가는구나, 또는 이제 흘리고 간 물을 보면서 물을 주러 가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적인 요소 그다음에 시각적인 요소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버리고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물을 흘린 그 길을 보면서 아름답고 빛나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빛나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아름답고 빛나는 길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몸이 성치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농작물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농작물에 대한 애정, 할아버지의 대한 애정과 그 다음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점에서 이제 제목의 의미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반통의 물. 할아버지가 이제 흘리고 반은 흘리고 반은 남게 되지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제 제목도 반통의 물이란 것을 여기서 났구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서 더 깊게 파악을 하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물을 흘리고 가시면은 이제 그 흘린 땅은 이제 글쓴이 땅이란 말이에요. 작가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이제 물을 죽인다는 것은 오히려 남에게 이득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마음도 아니고 이제 욕심 없는 그런 태도도 드러난다까지도 조금 깊게 보면은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물통을 나르다가 이런 생각을 들곤 한다. 내가 10번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20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그렇죠, 할아버지는 한 번에 반통만 들고 나를 수 있기 때문에 2배 왔다 갔다 해야 되죠. 하지만 내가 이 10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 할아버지가 채소를 키우면서 이제 10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안간힘 같은 게 있다라고 깨닫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글쓴이인 나가 채소를 키우는 일, 10번 왔다 갔다 하면서 키우는 일과 이제 할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채소에 물을 길어다 주는 일, 채소에 물을 주는 일. 어떤 안간힘이 느껴진다라는 유사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안간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밑에 나오게 돼요.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발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바로 안간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체적으로 몸의 반신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이제 절뚝절뚝 거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명에게 이제 반통의 물을 다 쏟아주고는 그런 마음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도 이러한 절뚝거림과 다르지 않은 그런 안간힘이라는 것은 마음 한쪽이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굳어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린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제 이 글쓰기는 육체적으로 절뚝거린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사회를 살아감으로써 뭐 인간 중심적인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메말라가는 현대인의 감성이라든지 실용주의를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도 나머지 반쪽 마음으로는 남은 반통의 물을 이제 내 채소들에게 다 쏟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으로써 이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맨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험은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몸이 불편한 어떤 동네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채소에 물을 길어 다니는 모습을 본 적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깨달음. 자,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맨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 짤막한 이야기들은 앞서 말했던 첫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 세 번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죠. 그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절뚝거리던 내 영혼을 벨소리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육체적으로 절뚝거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깨달음을 통한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수필로 만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감히 농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연과의 행복한 합일이라고도 부를 수 없지만,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 어둠과 불구에 힘입어 푸른 것들을 만나러 가곤 했다. 그들에게 물을 주고 돌아오는 물통은 언제나 비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 물을 쏟아 붓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사랑, 노력, 관심 이런 것들을 다 채소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생명을 사랑하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자, 이렇게 본문 내용을 봤고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글의 구성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에피소드 경험과 그에 따른 깨달음, 두 번째 에피소드 경험에 따른 깨달음, 세 번째 에피소드와 깨달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글쓴이라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도 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에서도 뭐 참새, 벌레 이런 것들도 다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두 번째에서도 잡초도 뽑지 못해. 그래서 반잡초, 반채소 이렇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통적인 특성을 본다면 작은 생명까지도 다 아끼고 사랑하는 생명 존중 의식을 깨달을 수 있죠. 생명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존중 의식을 지닌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글쓴이가 이제 뭐 밭을 일구는 과정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약간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인데 라고 하면서 사색하고, 그다음에 다시 되돌아서 생각하면서 이제 성찰하면서 그것을부터 얻은 깨달음을 진솔하게 글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수필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수필의 갈래적인 특성은 아까 했으니까 요 글에 이제 정리만 좀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갈래는 수필은 수필인데 생활 속의 사소한 이야기, 사소한 체험들을 이야기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수필이다. 경수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글의 성격은 당연히 일상 속 체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체험적이고 가치 있는 체험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데 사색적이라는 성격도 함께 따라오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 보는 이제 성찰적인 성격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성찰적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게 되죠. 밭을 읽으면서 얻은 깨달음이 되겠죠. 제 밭을 읽으면서 얻은 깨달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징은요. 오늘은 안 써도 되죠. 밭을 읽으면서 얻은 깨달음. 특징도 아까 다 말했습니다. 농사를 하면서 얻은 농사를 하는 자신의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깨달음을 이끌어내고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특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짤막한 이야기. 밭을 읽으면서 겪은 짤막한 이야기들.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에피소드 형식으로 나란히 병렬적으로 나열한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체크할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꼭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요. 이제 수필이라는 이제 교술의 관례적인 특성도 반드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험 대박 나시고 화이팅! 안녕!